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강펀치, 날카로운 강펀치 강상구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그동안은 제 지역구 후보들한테 정치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하고 계신 최상미 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 뵙고 아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처음일 텐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 네. 카메라 보면 되겠다. 네, 저 이화여대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교수 최상미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이제 22대 총선을 위해서 경제랑 IT 분야 전문가로 이제 영입 인재로 이제 같이 이제 네네 받았어요. 네. 그때 여러 명이 같이 네네. 됐었는데 쟁쟁한 사람들하고 딱 어깨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훌륭한 분을 모셨겠죠. 그래서 저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기업을 좀 잘 알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업한테 중요한 게 디지털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IT 잘 알고 그다음에 제가 또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에서. 기업도 같이 하고 계시고. 네네 이화여대 이제 자회사로 이제 IT 기반의 스타트업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또 이런 그 중소기업의 생일 잘 알고 있다 뭐 이래서 이제 영입된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비례대표 면접 보셨다면서요? 네, 지원을 하고 드디어 오늘 면접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3일간 볼 건데요. 네. 비례대표 면접은 어떻게 봐요? 비례대표 면접. 저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그룹 면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몇 명이서 들어갔던 거예요? 4분, 5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순번이 그 4분 중에 5분 중에 꼴찌였고 뭐 물어보던 거야? 왜 지원했느냐. 그러니까 네. 출마했을 때 이제 본인 소개하는 형식의 1분 토크를 하고요. 어. 그다음에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 4-5분이 한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심지어 여기 이게 타이머가 있어요. 지나가면 땡 하고 울립니다. 아, 1분 넘으면 땡. 땡 네. 울리고 그러니까 발언 끝. 네, 발언 끝이고 그다음에 답변도 1분 넘게 하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제한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시간 제한 안 하고 막 학생들하고 강의도 하고 네. 이런 사람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음.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 비례대표 후보자들한테는 500만 원씩 받았다는데 500만 원 낸값은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500만 원 낸값을 해야 되는데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짧고 다른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고 네. 다행인 거는 다 일반적인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크게 네. 실수는 안 했다는 거. 좀 공격적인 질문도 한다던데 그런 거 없던가요? 매우 뭐 다들 왜 지원했냐,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 질문하셨고 제가 또 경력이 특이하니까 회사는 또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신 거라서. 그러게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네. 이게 분야가 네. 제가 엔간하면 이렇게 좀 나서고 싶지 않은 분야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뭐 학번은 정치외교학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경영학으로 이제 석사 박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경영학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대 보면 뭐 산부인과 네. 정형외과 있는 것처럼 이제 저는 경영정보 시스템 전공이거든요. 여기서는 IT 기술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다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공을 하고 기업들하고 이제 뭐 경영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 법률 규제 환경이더라. 이걸로 기업을 죽이고 살리고 그렇죠, 또는 새로운 그렇죠. 기업이 뭐 생성될 수 있기도 하고 글로벌 기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교수 생활 중에 이제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이제 영국에 가서 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아. 법을 잘 이해해야 기업에 이제 유리하거나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법을 만들고 또는 이 필요하지 않는 법을 없애고 이런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귀결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잘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산업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변화와 혁신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제가 듣기로는 공기업 경영평가 같은 거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그러면은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기업 경영하는 거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참 한국 기업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 싶은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걸 원래 여쭤보려고 했으나 그렇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업들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한 게 많아가 더 많아요? 아니면은 기업 관련 이런 법률 체계를 보면서 아니 국회의원들 일하는 거 왜 이렇게 답답한 게 많아? 어느 게 더 컸어요? 국회의원들도 답답하시죠. 이게 이제 기업 입장이긴 한데 우리나라 굉장히 외국에서 보기에는 네. 규제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기업하기 어렵다. 아.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은 외국에서 볼 때 너네도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내가 기업을 소유하는 사람하고 경영하는 사람하고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가진 사람이 맘대로 하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투자하려고 보면은 뭔가 의식적인 거죠. 투명하게 경영하느냐. 설문을 했더니 35개 국가 중에 31번째예요. 후진적이죠. 35개 국가를 중에서 했는데 31등. 거의 꼴찌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최하위다. 아. 굉장히 우리 열심히 일하고 9시부터 다음 날까지 일한다고 하는데 근무 생산성- 시간은 긴데 근데 왜 생산성은 최하위냐? 노는 시간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또 뭐 열심히 일하는 그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들여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새로운 그 산업이나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이 답답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민간 기업일 텐데 민간 기업하고 공기업, 공공기관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민간 기업보다는 생산성, 효율성 측면이 떨어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못 버는 쪽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공익을 우선해야 되고 따라서 경쟁이 좀 적고 이래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존재 이유는 분명히 있어서 그래도 이게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경영평가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되게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뼈 때리는 말씀을 되게 쉽게 하시네. 맞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네. 자, 이제 그래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시는 건데 저는 전화를 잘 안 받아봐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한번 하실래요? 이러고 전화하나요? 뭐 누가 어떤 식으로 전화하나요? 절대 아니고요. 제가 2차 영입인재예요. 그래서 아마 2차 영입인재 때는 뭐가 있었냐면 홈페이지로 국민 추천을 받았대요. 제가 스스로 지원은 안 했어요. 참고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재 영입위원장실 뭐 이런 국장님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전화가 딱 오신 거예요. 인재 영입을 추천을 받았는데 도전해보겠냐. 처음에는 그게 뭔가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뭔가요? 됐구나. 그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물어보는 아주 전혀 지식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훌륭한 역할을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크도 준비하고 지원 동기도 써서 비디오를 찍고 막 연구실 가서 제 카메라로 그거 카메라로 보내야 돼요? 네, 동영상 보내라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뜻밖이네. 없는 장비로 막 제 카메라로 찍고 제 이제 휴대폰이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업 활동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규제가 참 답답한 게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손을 보고 싶다. 이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의 가장 큰 이유인가요? 그게 저희 이제 기업을 손을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굉장히 뭐 나중에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 이전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대접도 많이 받고 제가 아주 처음에 유학생활 시작할 때랑 지금이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그 글로벌하게 위상이라고 할까요? 매우 달라요. 지금 인기 되게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이게 뭐 비단 그냥 한국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겨서 인기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경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많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잘하고 있는 데에만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부분으로 더 많은 돈을 이제 벌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근데 지속적으로 혁신을 안 하면, 다시 말해서 팔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후속 세대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네. 국가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대선 때도 좀 약간 뭐랄까 정책 조언 그룹에 좀 일원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선대본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대본에서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 또 있었고, 디지털 융합위원회, 미래 뭐 ICT 뭐 정책 뭐 위원회, 특별위원회 한 3-4가지에서 한꺼번에 이제 일을 했고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정책을 막 만드는 거예요. 저 이런 정책 있으면 네. 좋겠고. 그래서 막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 이제 지도부에서 이 정책은 선택하고 말고 설명자를 써서 올려라.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네네. 쭉 읊어주셨는데 중소기업 살리기는 일단 이름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이름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 잘 그렇죠. 모르겠는 거를 이제 하나씩 따져볼 거예요. 네네. 일단 오늘 아침에 신문들에도 실렸고 그 비트코인이 1억 1억 원을 찍었죠. 1억을 딱. 저는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아니 근데 전문가들은 이거 좀 가져 범직도 했을 텐데 가질 저- 생각 안 하셨어요? 초기에 투자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아. 거의 관련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이제 전문가 용어로 볼루탈리티라고 하거든요. 그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자산성으로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물어봤지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전 세계 MZ 세대의 70%가 여기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들이 곧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시장의 주요 소비자로 오겠죠. 네. 그러면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금융 상품이 없다면 네. 금융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선두적인 거죠. 현물 ETF를 출시했죠. 그래서 지금 어. 사실은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갖고 계신가요? 주식. 저는 전 직장 주식밖에 제 이름으로 가진 주식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지금 서학개미도 있고요. 굉장히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주식에 투자하는데 네. 이거를 나쁘다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합법적으로 자본을 네. 얻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대 자본 없이도 네. 기업을 소유할 수 있음으로써 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도 아주 초기 17세기에 처음 뭐 동인도 회사에서 관련 주식을 만들고 막 이렇게 네. 했을 때요. 이런 지금의 시스템을 갖기까지 네. 그 안에 엄청난 사기도 있었고요. 네. 이런 제가 말했던 그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 관련된 법안이 나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아주 건전한 주식 시장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암호화폐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을 디지털 혁신하자에서 나온 거고, 금융기관이 신뢰라는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기관인데, 그렇죠. 이거 기관의 역할을 줄이고 뭔가 개인과 개인 간에 기술적으로 신뢰를 이제 통해서 거래를 하자, 뭐 이런 게 모토여가지고. 근데 그 신뢰를 어기는 행위가 또한 이 가상화폐 분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컨대 그렇죠. 요즘에 네. 신문에서 비트코인 1억 달러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옆에 기사에 테라 권도영 대표 한국 뭐 어쩌고 송환 어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그런 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도 발전할 때 오래 걸렸고 그런 문제 나오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이제 약간 선도적으로 뛰어드는데 어렵긴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물 ETF를 출시함으로써 엄청난 자금이 이제 글로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아마 우리나라 자본시장 유출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술로서 모든 신뢰를 해결할 수 있다. 위에 뭐가 있냐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사람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이들을 또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융원장이 좀 현물 ETF 우리도 좀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보면 굉장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선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이용자를 잘 보호하자. 이게 원래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이용자들이 이용할 시장이 없어요,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용자 보호해야 되는데 음. 시장은 없어. 그래서 시장이 생성되려면 다양한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현물 ETF는 내가 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거 이외에 이 기술을 잘 이해 못하는 일반인이 증권사를 통해서 그렇죠. 증권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주식 안 사고 펀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인 투자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글로벌 트렌드를 쫓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 같은 문과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신문 보는 게 직업인데 신문에 AI라는 도대체 나는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AI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한. 이게 네. 제가 진짜 이게 나만 바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기사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네. 팀 쿡이라는 그렇죠. 거의 전설적인 애플, 인물이 네. 앞으로는 AI의 모든 기술의 총집합이 자율주행차로 갈 것이다 그래갖고 사람 때려박고 돈 때려박아서 네네. 한 10년 하다가 야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고 때려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업계의 전설이라는 사람도 그럴 진데 우리는 이게 길이 맞나 아닌가 여기에 돈을 넣는 게 맞나 아닌가 사람을 투입하는 게 맞나 아닌가. AI.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반도체 호황 맞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AI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를 활성화하고 네. 뭐 HBM 많이 양산해야 된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이제 뭐 그 부품 네. 시장을 우리가 공략한다 이건데 여기에 AI 산업이 활성화된다, 클 것이다라는 예측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건데 그렇죠. 팀쿡 같은 경우는 약간 전략적으로 이제 실수가 있었다고 봐요.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네끼리의 제품만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도 외부에서 유입되기가 어렵죠. 자동차에 대해서 이거를 뭐 개발하거나 심지어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인데 이제 이러려면 다른 회사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애플이 생초짜인데 누가 협력하겠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차라리 테슬라랑 협력하면 협력했지. 그래서 이런 협조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런 많은 생태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 떠난 건데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AI는 이거거든요. 사람이 시키는 거를 사람한테 안 시키고 기계한테 시켜서 내 일을 대신하게 한다. 아주 잘 알아듣고 한다면 당연히 쓰겠죠. 제가 최근에 챗 GPT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요. 얘가 거의 뭐 그 대학생 조교를 뛰어넘어요. 되게 빨리 일하고요. 새벽에 일 시켜도 다 하고요. 네. 계속 시켜도 절대 뭐 네. 불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 중에 하나가 원래는 그거였어요. AI라는 게 챗GPT라는 거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멀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니 반도체 벨트는 있는데 AI 벨트는 없지 않느냐. 우리 저기 총선 지형을 보더라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이 약간 떨어져 있다. 정치권이 뒤떨어져서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 AI로 다 전환했고요. 중국은 베이징 있고요. 뭐 캐나다도 토론토 중심으로 대학 중심으로. 그래서 이 AI가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학과 산업과 스타트업이 연계돼 가지고요. 이 이제 같이 연구하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막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는 신경 쓰는데 이게 경영학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다 계속 자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닥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코닥이 필름 계속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그죠? 폐기해버린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한계가 올 거다. 그럼 이 반도체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이쪽에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말씀하신 AI 벨트도 만들고 혁신하면 좋겠다. 이런 AI 벨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근데 아직도 전 실체가 잘 안 잡혀요. 요즘에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엔비디아가 과연 실체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좀 가끔가다 의문스럽고. 엔비디아가 아니 지금 다들 필요해서 이걸 뭐 만든다 그러고 엔비디아가 지금 뭐 시총 1위를 한 해 만에 맨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네. 과연 이게 뭔가 좀 자꾸 물음표가 붙는데 느낌표가 안 나오는 느낌. 오래 갈까? 아니면 내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갈까? 이거 삼성전자나 이제 다른 반도체 중심의 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 메모리 많이 필요하니까 삼성전자나 뭐 이런 조만간에 다 그 회사에서 따라잡을 만들어낼 거고요. 거다. 많이 양산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대신 이제 그 AI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하느냐. 이제 최근에는 아주 대용량 데이터 쓰는 거 말고도요. 조그만 데이터 아니면 데이터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AI 개발이 막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가 나오게 되면 이런 대용량 메모리나 반도체 경쟁은 조금 한풀 꺾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분야에서 좀 숨고 싶어질 때 전화 한 번씩 드릴게요. 네. 저 정치를 하러 오셨으니까 네. 정치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하나. 네. 요즘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정치권의 화두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 지지율이 나오는 게 맞나? 이제 이런 건데 연령대별로 좀 다르긴 해요. 대학가의 분위기는 어때요? 그게 20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조국 혁신당한테 그렇게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40대, 50대 팬덤이 있거든요. 조국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특히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 팬덤의 정체는 뭘까요? 팬덤의 정체. 어떤 스타를 좋아할 때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좋은 좋은 거예요. 거잖아요. 뭐 보통 잘생겨서 좋아하죠. 그럴 그렇죠. 때. 잘생겨서 BTS도 좋아하죠.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곧 이제 그 자리를 왕위를 제가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은 뭐 70대 60대 가릴 거 없이 모든 여성들에 대해 인기가 그러게 굉장히 뭐 많습니다. 요즘에 가는 데마다 험진데도 인파는 굉장히 몰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그 40대 50대 또 하나의 화두는 이거예요. 지금 이 높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지금 잠깐이다. 어차피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곧 꺼질 거다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선거 때까지 쭉 이대로 또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이거는 본인은 40, 50대고 그 다음에 늘 자주 보는 사람은 20대고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세요? 20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이들이 경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네.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네.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20대들이 뭐 양쪽에 나눠가지고 남녀 나눠가지고 싸웠던 거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성평등 정책에 좀 적극적이었고 그러니 그래서 뭐 여가부 폐지 등 이제 관련된 정책으로 양분화되면서 이제 편이 갈렸던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 정치권이 좀 더 다양성 위주로 남녀 가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뭐 연령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녀 비율도 그렇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경제 그다음에 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뭐 디지털 혁신 IT 쪽에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면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연장선 비슷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지금 잘 해오다가 네. 지금 최근에 약간 선거 상황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죠. 국민의힘이 한 번 더 점프한다 내지는 계속 순항하기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네. 그 국민의힘이 좀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반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는 굉장히 뭘 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격차 해소. 근데 도대체 어떤 격차를 해소하겠느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AI랑 데이터 때문에 선진국하고 엄청나게 격차 지금 당면할 거고요.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동안 많이 했고 경제 구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해소가 안 되면은 장기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겠죠.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얘기 항상 합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힘든 이유는요. 나중에 보면 이제 배달도 이제 거대 플랫폼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소상공인이 이전에는 단골을 스스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오면은 뭐 어떤 거 좋아하고 서비스를 뭘 주면 되고. 근데 배달 플랫폼을 쓰게 되면 이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데이터 공유가 안 돼요. 네. 음식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면은 격차가 해소되지 않겠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소구할 수 있는 강력한 아. 정책을 좀 내놓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이런 법 하나 만들면은 세상이 참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이제 뭐 규제 혁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규제를 일본대로 다 없앤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규제가 있어야 하지만 이 규제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한테 규제에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관련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제를 딱 만들어요. 법률을 만들 때 이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규제인데도 예를 들면 이제 중대 이제 재처벌법 네. 같은 거 대기업에서는 이제 리소스가 있으니까 잘 대비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5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겠죠. 문제가 생기면 폐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만들기 전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지 미리 좀 영향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좀 더 융통성 있는 규제를 적용하거나 규제를 덜 적용하거나 약하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법률을 우선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처럼 이게 청년이나 뭐 아니면 노인분들이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을 하고 그걸로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이걸 잘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게 꿈입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 이제 마이크 정면으로 보시고 네. 자, 이제 비례대표 신청은 하셨지만 아직 비례대표는 이게 순번이 중요하거든. 몇 번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순번을 정하는 사람, 한동훈 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공천심사위원이 됐든 제가 뭐 따로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강펀치를 또 즐겨봐요. 강펀치 화이팅! 그래서 카메라 보시고 그분들이 본다 생각하고 네. 이미 공천 면접은 봤지만 네네. 나 최상미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딱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앞으로 디지털 혁신하고 IT가 지금 필수적인 게 아니고 미래의 필수가 아니고 지금 벌써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안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제 혁신하고 그 다음에 이 혁신을 통해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그 경제 활동 막 촉진해가지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 많이 생성해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면 이게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및 금융 전문가이고 IT 그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이런 것들 경험을 가지고 저희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서 저희 22대 국회가 이런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컨텐츠 있는 우리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수님이고 정치 토크를 당연히 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좀 얼어 있으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을 했는데 역시 교수님이라 거침이 없으시네요. 저 많이 어려웠던 건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강펀치 수고하셨습니다.